안녕하세요. 보이스 한자 대표 강사 차기석입니다. 흔히 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중국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국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간이기도 한 우리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말을요,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전공서적이나 또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한자 자격증이 취업과 관련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잘 아셔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스 한자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이동 중에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특히 부담스러운 2000자를 모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자들을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자들을 차곡차곡 잘 배워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2급 자격증을 단시간에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한자 수업은요, 글로 써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써서 익히는 겁니다. 자, 말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 한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글로 쓰기보다는 입으로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저희 보이스 한자만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 보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부터는 기초부수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배울 건데요. 자, 한자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부수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내용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 나중에 2일차부터 8일차까지 하는 글자들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이 글자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냐면 사람의 옆모습에서 사람이 걷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좀 난해하시죠?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걷기 위해서 옆모습 상태에서 걷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런 의미의 사람 인자고요. 자,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함께 쓰일 때는 변형의 형태가 와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자, 이거를 사람인 변이라고 하죠. 다른 글자와 함께 쓸 때는 이 글자는 너무 뚱뚱해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획을 밑으로 그은 거고요. 이 글자를 연상하실 때는 사람이 지금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뺀 모양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변형의 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8팔자로 알고 있는데요. 부수상에서는 이 글자가 사람과 같은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이 부수 글자들은 대부분이 다 고대 문자죠. 그러면 시간이 변천해 오는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런데 가다가 누군가는 이렇게 쓰고 누군가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변형의 형태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로 가볼까요? 이 글자는 입구자죠. 당연히 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글자는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자, 그림상으로도 잘 나와 있죠? 사람의 입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언제 쓰이냐면 인구, 식구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다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인 입구라고 하는 후문보다도 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즉, 속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거를 볼까요?
자, 지금 한자 부수 배우는 것들 여러분들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학습의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어진 사람 인자예요. 어진 사람이 뭘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어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어떤 여자아이가 치마를 보고 아이 좋아 라고 하면서 그런 표정이 그려지시죠. 그 모습에서 좋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 인자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의미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렇게 연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OTL 아닙니다. 사람이 어른을 보면 항상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기에 어때요? 좋아 보이겠죠? 그런 의미의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진 사람 인자지만 이 글자가 갖는 속뜻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이 글자는 써이자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 말고 써이자는 하나 더 있죠. 이 글자는 뭐뭐함으로써라는 거고요. 이 써이자는 뭐뭇을 가지고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글자인데 그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 이 글자가 갖는 속뜻이라고 했죠. 방금 전에 배웠던 우리 입구자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사람, 사람. 같은 글자가 반복됐을 경우에는 되게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고요.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죠. 사람, 사람 글자가 합쳐져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가 된 거예요. 자, 어진 사람 인자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좋다라고 했고요. 써이자지만 이 글자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던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중임변자라고 하는데요. 중임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중첩됐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사람과 사람이 보이시나요? 사람 두 명이 중첩돼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또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는요, 나사자라고 해서 1인칭 나를 뜻하는 거고요. 자기 팔뚝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나야 나라고 지금 팔뚝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이죠. 그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또 다른 의미로는 마늘 모자라고도 해요. 마늘 모양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자, 마늘을 잠깐 그려볼까요? 네, 양파같이 생겼지만 마늘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마늘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 쪽이라는 게 있죠. 쪽이 몇 개 있을까요? 네, 의성 육종 마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마늘에는 쪽이라고 하는 게 6개 또는 중국산은 12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마늘 사이에는 쪽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많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나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많다라는 의미로 더 자주 쓰이니까 그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의 글자는 열십자죠. 이 열십자 또한 많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몇이에요? 10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많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림상에도 보이지만 지금 10손가락이 보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많다라는 의미고요. 사실 아이가요,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아빠 돌아오면서 맛있는 거 이만큼 사와 하면서 양손을 펼쳐 보입니다. 그때 몇 개 사오라는 거예요? 10개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때는 많이 사오라는 의미예요. 보통은 그런 의미에서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 스물입자라고 하는데요. 10 더하기 10은 20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물입자예요. 10개도 많으니까 당연히 20개도 많겠죠. 그런 의미의 많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받칠 공자라고 해서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양손으로 떠 받치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받칠 공자라고도 하고 또는 스물입자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안에 갖고 있는 속뜻은 많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을 또 볼까요? 이 글자 우리 한일자로 알고 계시죠? 하나라는 개념은 여러 개가 모여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점이 있어요. 점이 선이 되려면 하나로 모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의 속뜻은 모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수가 갖는 속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다, 모으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점들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로 모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돼지머리 개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돼지머리 보이시죠? 돼지머리의 형태에서 온 글자인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딱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팔계, 돼지머리니까 저팔계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저팔계가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삼지창이죠. 이렇게 그어놓으면 삼지창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삼지창을 들고 다니면서 저팔계가 뭐 하겠어요? 일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의 속뜻은 힘써 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돼지머리라고 하는 것도 언제 사용해요? 고사 지낸다라고 하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고사 지내죠. 그때 사용했던 게 돼지머리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힘써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돼지의 머리에서 온 글자지만 그게 연상이 안 된다면 그 돼지가 들고 다니는 삼지창을 연상하시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삼지창을 들고 힘써 일한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글자는 또한 변형된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삼지창의 이 가운데에 있는 삐침이 비껴 올라간 거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와도 힘써 일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또 우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오른손 모양에서 왔어요. 예전에 갑골문이라고 하는 고대 문자를 보면 오른손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왼손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모양에서 온 글자가 또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오른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뜻하는 글자에서 온 거고 우리가 한자 내에서 의미를 해석할 때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갈고리 걸자라고 하는 건데요. 갈고리라고 함은 농기구예요. 말 그대로 갈고리 모양, 삐침이 있는 갈고리 모양의 농기구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고대 사회는 또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농기구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고리 거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뚫을 곤자라고 하는 건데요. 뚫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구멍을 뚫는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뚫다고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송곳이 보이시나요? 송곳의 용도가 뭐예요? 어떤 물체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뚫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글자가 획이니까 이렇게 일직선이지만 밑에 쪽에는요,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러한 형태는 항상 어떤 물체를 뚫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삐침 별자라고 하는데요. 삐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비껴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글자의 속뜻은 베다, 자르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림을 보면 무언가 칼로 베고 자른 모양에서 온 글자죠. 그래서 보통 이 글자는 자르다, 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변형된 형태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 글자는 벨 예자라고 하는 건데요. 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칼로 샥 베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보통 칼로 한번 샥 뱉는데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샥 베겠죠.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벤데 또 베는 거. 또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베고 죽지 않았으면 반대쪽으로 다시 베야 되겠죠.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서양 사람들은요, 이 글자를 잘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양 사람들은 칼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펜싱 하듯이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을 못하는 거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칼을 슉 벤다라고 하죠.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하시면서 눈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으로는 글씨를 써보셔야 되겠죠. 자, 동영상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입으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현대사회로 와서 한자 공부는요, 한자 학습은 여러분들 써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내뱉어서 그 글자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점주자라고 해서요, 점을 찍다라고 하죠. 그런 의도에서 찍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예전에 붓으로 글씨를 쓰죠.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붓으로 글씨를 쓰고요. 문장이 끝나면 거기에다가 마침표를 찍죠. 그런 의미에서 찍다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는 장인공자인데요.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장인의 손이고요. 장인이 어떤 물체를 모으고 뚫고 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배웠던 부수 한일자는 모이다라고 했었죠. 또는 모으다, 재료를 모으고 모아서 그 재료들을 구멍을 뚫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혼자서 쓰일 때는 장인공자지만 다른 글자의 부속품으로, 붓으로 들어갈 때는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글자는요, 멀경자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성곽경자라고 해요. 성곽이 뭐예요? 성을 싸고 있는 담장을 성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저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곽이겠죠. 그런데 이 글자가 왜 멀경이라고 했냐면 성에는 누가 사세요? 임금이 살죠. 임금이 있는 곳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워도요, 임금이 있는 곳을 내가 쉽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멀게 느껴졌다라고 해서 멀경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글자의 본래 지금 이 안에서 쓰이는 속뜻은 울타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담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집이 있죠. 집을 감싸고 있는 담장의 모양이다라고 연상을 하시고 울타리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멀경 또는 성곽경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을 싸고 있는 담장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울타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굴바위 엄 또는 언덕 한자라고 하는데요. 언덕 위에 놓여 있는 굴바위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 굴바위 밑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요. 또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보호가 되죠. 이렇게 사람을 엄호하고 보호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덮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을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덮고 있는 모양에서 덮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장소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한자 학습을 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숙제를 내드리면요. 자, 동영상의 한 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여러분들이 딱 펼치신 다음에 거기 옆에 메모란에다가 한 번씩 써보세요. 또는 5번씩 써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익혀두셔야지 본 글자 들어갔을 때 그 의미 해석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글자로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집엄자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글자, 우리 언덕한 또는 굴바위 엄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그 언덕 위에 있는 굴바위의 모양에서 온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요, 여기에 보면 굴뚝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우리 굴바위 엄자라고 하는 거 장소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장소는 장소인데 이렇게 굴뚝이 있는 장소니까 뭔가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을 엄호해주는 장소니까 거기가 바로 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집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글자는 지붕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집이 있고 지붕 모양이 있죠? 그 지붕 모양에서 온 글자고 이 글자가 지붕을 뜻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집의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